제18편 환단국이 36회 단군세기와 소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 단군세기 속에 소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32세 단군 추밀, 33세 단군 간물, 제위 2년 계민년에 주나라 사람이 와서 호랑이와 코끼리 가죽을 바쳤다. 단군세기의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백성이 공물을 바친 것입니다. 34세 단군 오르문, 35세 단군 사벌. 자, 35세 단군 사벌이 바로 소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입니다. 환단고기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주나라 유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단고기 단군 세기에 제위 6년 이 해에 누리가 날뛰고 홍수가 있었다. 제위 14년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 제위 24년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졌다. 홍수가 나고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궁궐을 침공한 것이며 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나라 마지막 왕인 유왕의 시대 똑같은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소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으로 미녀 포사와 여산 봉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782년 선왕이 세상을 뜨고 아들 유왕 궁생이 즉위했다. 유왕 2년 소주 삼천유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백양보가 이렇게 아뢰었다. 무릇 주가 망하려 합니다. 천지의 기운은 그 질서를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질서를 잃었다면 이는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양기가 밑으로 막혀 나오지 못하는데 음기가 이를 눌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금 삼천유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양기가 자기 자리를 잃고 음기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양기가 자리를 잃고 음기 자리에 가 있으면 수원은 막히고 수원이 막히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흙이 서로 스며들어야 만물이 자라고 그래서 인민이 재물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이 통하여 스며들지 못하면 인민이 사용할 재물이 부족해지니 어찌 망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전에 이수와 낙수가 말라 한나라가 망했고 황하가 말라 상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주나라의 덕이 이 두 나라의 말기와 같아 하천의 원류가 막혔고 막혔으니 마를 것이 뻔합니다. 모름지기 나라란 산과 하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마르는 것은 만국의 징조입니다. 하천이 마르면 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0년이 채 안 걸릴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해에 새 하천이 말랐고 기산이 무너졌다. 3년 유왕은 포사를 총애했다.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자 유왕은 태자를 배하려 했다. 태자의 어머니는 신우의 딸로 왕후가 되었다. 그 뒤 유왕이 포사를 사랑하여 신우를 배하고 태자 의구를 제거하여 포사를 왕으로 백복을 태자로 삼으려 한 것이다. 주의 태사 백양의 역사를 기록을 잃고는 주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전에 하우시가 세력하여 할 때 흰용 2마리가 하임금의 뜰로 와서는 우리는 포의 2 왕들이다 라고 했다. 하임금이 점을 쳤더니 죽여도 쫓아버려도 그냥 놓아도 다 불길하다고 나왔다. 다시 점을 치니 침을 받아 보관하면 괜찮을 것이라 했다. 이에 지물을 올리고 글을 지어 구하자 용은 사라지고 침이 남았기에 상자에 넣고 잘 감추었다. 한나라가 망하자 이 상자는 은나라로 전해졌다. 은나라가 망하자 이 상자는 다시 주나라로 전해졌다. 새 왕주에 이르기까지 감히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다가 유왕 말년에 상자를 열었더니 그 침이 뜰로 흘러내려 지워지지 않았다. 유왕이 여자들을 빨개 벗겨서는 크게 떠들게 하자 침은 검은 자라로 변해서 왕의 후궁으로 기어들어갔다. 후궁에 있던 7살 가량의 어린 계집이 자라와 맞닥뜨렸다. 이 계집 아이가 15살쯤 되자 남자도 없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으나 겁이 나서 아이를 갖다 버렸다. 선왕 때 어린 여자애들이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기나무로 만든 화살주머니가 주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라는 동요를 불렀었다. 선왕이 이 노래를 듣고는 이런 활과 화살 주머니를 파는 부부가 있으면 잡아 죽이게 했다. 이 부부가 도망가다가 길에서 후궁 계집종이 나와서
갖다 버린 이상한 아기를 발견했다. 밤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니 애처로워 아이를 거두었다. 부부는 포로 달아났다. 포 사람이 유황에게 죄를 지어 어린 계집을 벌였던 여자를 왕에게 바쳐 속죄를 청했다. 버려졌던 이 여자아이가 포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사라 불렀다. 유황 3년 왕이 후궁에 행차했을 때 그녀를 보고는 총애하여 아들 백복을 낳았던 것이다. 유황은 기어이 신우와 태자를 피하고 포사와 백복을 황후와 태자로 삼았다. 태사 백양이 화근이 무르익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았다. 유황이 가진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으나 웃지 않았다. 유황은 봉수와 큰 복을 준비하여 적이 온다면서 봉화를 울게 했다. 제후가 모두 달려왔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황은 그것이 좋아서 거듭 봉화를 울렸다. 그 후로는 믿지 않게 되었고 제후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다. 유황이 객석보를 경우로 삼아 나란 일을 맡기자 국인이 모두 원망했다. 속보는 사람됨이 간사하고 아부를 잘하며 이익을 밝혔는데 유황은 이런 자를 기용했다. 여기에 신누를 패하고 태자를 쫓아내자 신우는 화가 나서 정, 서희, 견홍과 함께 유황을 공격했다. 유황이 봉화를 올려서 군대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드디어 유황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포사는 포로로 잡았다. 주나라의 재물은 모조리 약탈당했다. 삼천 유역을 수원이라고 하며 이수와 낙수, 황하라고 합니다. 이수와 낙수, 황하가 역사 속의 삼수로 이수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에 흘렀던 하천이며 낙수는 낙양에 흘렀던 하천이고 황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 삼천의 정체를 살펴보면 삼천, 우선 삼천의 무대 수원이란 경기도 수원 도읍의 군명을 한남, 수성, 매홀, 수성, 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을 수성, 가라올, 수성이라고 합니다. 수원과 간성은 군명 수성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수원은 물의 근원으로 현재의 수원에 원천이 있지만 단지 저수지일 뿐입니다. 양충 양균의 봉지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의 수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중 동국여지스남 한성부의 부르를 인용하면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는 사찰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춘정 병계랑문집 3권의 화산곡 을사년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인이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웅의 황궁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금자인 금성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의 아방궁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도와 한양의 가운데 기준점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곡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이곳 관중의 봉상은 소주의 궁궐이 있었던 곳이니 왕부의 중심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35세 단군 사벌이 바로 소주의 마지막 왕인 유황이었습니다. 제50년 임금께서 장수 엄파불합을 보내어 바다 위에 웅습을 평정하셨다. 소주가 망하고 주나라 평왕이 들어섰는데 평왕이 동주인 낙양으로 전도하고 안정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 단군 세기의 무대는 동주가 있었던 낙양이 됩니다. 제위 66년 임금께서 조우를 보내어 곧장 연나라 수도로 진격하게 하시니 제나라 군대와 더불어 임치 남쪽 들판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고 고하였다. 소주의 멸망으로 느슨해진 제후국들과의 관계를 천도한 낙양을 기반으로 다시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제후국 연나라는 관중에 있었으며 제나라는 한라산 너머 동정호 지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